네, 전국에 계신 청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덕구청 청년정책 네트워크의 박건희입니다. 저희는 사회에 진출하려는 청년들이 겪는 금융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요. 저희가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연을 먼저 소개해드리기 전에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금융 전문가분을 모셨는데요. 이분이 아주 대단한 분이세요. 설명을 드리자면 대전의 폴 마이어, 대전의 토니 고든, 대전의 마빈 펠드먼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MDRT와 런던 로이드를 꿈꾸는 우리 민슬기 씨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시켜주시는 거 아닌가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분들의 고민 사연을 들어보고 함께 얘기를 나눠볼 금융 3당사 민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금융에 관해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사연을 준비했는데요. 네. 한번 조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첫 번째 사연부터 같이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대학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두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제 곧 성인으로서 사회에 나가게 되는데 준비된 것도 아는 것도 부족하니 걱정이 많습니다. 사회초년생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수입을 저금해야 하고 적금을 든다면 몇 년 만기로 하는 게 좋을까요? 현재 학자금 대출은 받지 않았고 취직 후 월세 부담은 없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적금 통장, 생활비 통장, 월급 통장 등 통장을 몇 개로 관리해야 좋을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저축에 관한 사연이네요. 사회 초년생이 사실 저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사실 막막하거든요. 슬기 씨, 저축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와, 벌써부터 저축을 생각하고 계시다니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처음 월급 받았을 때 어떻게 어디에 쓸까 먼저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말 이렇게 지금부터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분명히 저축 잘 해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은 강제 저축이에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강제 저축이요? 네. 엄마가 강제로 저축시키는 건가요? 그쵸. 엄마가 강제로 저축을 시키는 것처럼 우선 먼저 저축을 해 놓으세요. 저축을 먼저? 네, 저축을 먼저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소비를 하시는 거예요. 생활비라든지. 근데 이게 사실 이론상으로는 정말 쉽거든요. 네. 그런데 많이 실천하시는 분들은 안 계세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먼저 정말 그냥 내가 뭐 100만 원짜리 적금을 딱 들어놨어. 네. 여기에 먼저 놓고 남은 생활비로 쓴다라고 하면 내가 모으고 싶지 않아도 돈은 모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비율을 고정 지출을 제외한 소득의 70%는 저축을 하시고 나머지 30%를 소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고정 지출이라고 하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230만 원이 월급을 받는 사회초년생이 있다라고 예시를 들면 네. 고정 지출 같은 경우에는 뭐 월세 아니면 뭐 차를 샀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갚아야 되는 할부금이나 아니면 핸드폰 요금 나가는 거 내가 바꿀래야 바꿀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들은 고정 지출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손을 댈 수 없으니까 제외를 시키고 그리고 나머지에서 고정 지출이 30만 원이라고 하면 200만 원이 남겠죠? 네. 200만 원의 70%인 140만 원은 먼저 저축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던지. 네. 그리고 나머지 60만 원으로 생활을 하시면 사회 초년생 분들도 돈을 잘 모으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저축에는 보험료와 자기개발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과 자기개발 비용이 저축이라고요?
사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축이라기보다는 비소비성 지출을 말해요. 왜냐하면 소비라는 뜻의 정의가 물건이나 돈을 써서 없앰을 뜻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옷을 사 입는 경우에는 낡아서 해지면 이제 버리는 그런 소비성 지출이 된다라고 하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험료를 내는 이유가 뭔가요? 보장을 받기 위해서? 그쵸.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나중에 목돈을 만약에 타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없어지는 돈이 아닌 나중을 위해서 저축하는 돈, 비소비성 지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회초년생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비용이 저는 자기계발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계발 비용은 만약에 책을 읽어서 마음의 양식을 쌓던가 아니면 지식을 쌓던가 운동, PT를 받아서 내 체력이나 건강을 유지한다는 등의 자기계발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의 지식을 쌓는 거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죠. 그래요. 내 건강을 잃게 되나요, 다시?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소비성 지출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정말 힘들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찾아가야 되는 것이 자기계발, 오로지 나만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저는 정말 사회초년생 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계발 비용 난 뭐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선 적금에 넣어두세요. 그렇다면은 적금을 든다면은 몇 년 만기로 드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저는 적금은 사실 가능하다면 길게 가지고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런데 혹시 그 응답하라 1988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선우랑 그 보라 커플을 네. 되게 좋아했어요. 혹시 덕선이 아시죠? 덕선이 알죠. 덕선이 아버지 성동일 배우님 혹시 아시죠? 네네네. 네, 그 배우분이 이제 그 드라마 속 역할이 은행 직원이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금리 시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안전한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놔라 이런 대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혹시 금리가 몇 %였는지 아세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15%였어요. 좌우당과 목돈은 은행에다 딱 박아놓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는 게. 아이고 은행이자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요. 물론 금리가 조금 떨어져 갖고 한 15%밖에 안 하지만 그래도 따박따박 이자 나오고 은행만한 것이 안전한 것이 더 없지. 그게 저금리라고요? 그게 저금리 시대였어요. 88년도에. 그런데 지금은 1%, 보통 대부분의 적금이 1%이고요. 우대 금리를 받는다라고 하면 2%, 3% 이렇게까지 올라가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리를 찍고 다시 올라왔어요. 한국은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조금의 가능성은 저는 있을 거라고 보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기준금리가 내려갈 때 은행 금리도 같이 내려가는데요. 올라갈 때 은행 이자는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아요. 신기하게도. 저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과연 우리 적금 금리는 올라갈까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금리 상품이 지금 저금리라고 하지만 최고의 상품, 최상의 상품일 수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에서 길게 가져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만약에 사회초년생 분들이라고 하시면 이제 금리가 높은 것들은 한도가 20만 원이나 30만 원 정도로 잡고 기간이 짧아요. 6개월이나 1년 이 정도. 그렇다면 사회초년생 분들은 처음 적금을 가입하실 때 이렇게 금리가 높고 기간이 짧은 걸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만기가 되었을 때 만기 이자를 같이 타면서 성취감을 느끼시는 거죠. 만기를 딱 받고 나서의 성취감이요. 그쵸. 그 성취감을 느끼시면 내가 재테크를 해야겠다. 재테크를 할 맛이 난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금리도 높고 기간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적금 상품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 잡으세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통장을 여러 개로 나눠서 관리하는 게 좋은 건가요? 통장을 여러 개로 나눠서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나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돈의 흐름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월급 통장, 그리고 생활비 통장,
저축통장, 비상금통장 이렇게 크게 4개의 통장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세 가지는 알겠어요. 근데 비상금 통장도 있어야 되나요? 비상금 통장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획을 맞춰서 놓고 살아갈 텐데 소비를 할 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소비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작년에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10월 달이랑 11월 달에 결혼식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주말마다 결혼식을 가는데 결혼식 비용을 5만 원, 10만 원 막 이렇게 내잖아요. 네네. 그러면 정말 내가 예상했던 지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나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적금만, 저축만 다 이렇게 나누어 놨다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를 해지를 해서 생활비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쵸. 그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비상금 통장을 만들어 놓는 건데요. 네. 이런 상황에 내가 생활비 통장에서 조금씩 빼서 쓸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다. 그냥 그대로 저축이 된다라고 하시면 비상금 통장에 돈이 많이 모으실 거예요, 또. 네네. 그러면 그거를 다시 저축이나 투자로 돌리시면 되세요. 그렇군요. 그럼 정리를 하자면은 월급 통장, 저축 통장,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서 지출을 명확히 하라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정확하세요. 그러면은 저축을 좀 더 잘 알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유용한 사이트 같은 거를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정말 유용한 사이트가 있는데요. 파인이라고 예금이나 적금 등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리 비교 및 상품 조회에 용이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갈게요.